아직 전 국민 파티가 된 것 같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갈 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1년 정도 추가로 더 오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사냐에 대해서 답변은 그냥 지금. 일단 그 올해는 그냥 냅두세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25% 이상 떨어졌다 하면은 그때는 좀 파세요. 자, 작가님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식시장이 어떻다고 평가하셨었죠? 보통 이제 11월, 4월이 주식이 전반적으로 좋기는 한데 좋다. 네, 미국은 좀 더 좋게 봤고 한국은 좀 더 안 좋게 봤는데 근데 지금 뭐 다행스럽게도 둘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4월이 이제 곧 오잖아요. 지금 옵니다. 3월이니까 4월 되면 5월에서 10월 이때 어떻게 하실 생각인 건가요? 5월, 10월의 경우에는 보통은 한국, 미국 둘 다 좀 안 좋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미국 재선, 그러니까 대선이 아니고 재선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있던 사람이 다시 선거에 나온 재선이 있는데 보통 재선 전에는 미국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5월, 10월도 좋고요. 그래서 미국 포지션은 제가 유지를 할 건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좋다 하더라도 요 재선해에도 불구하고 이 짝수 5월, 10월에는 수익률이 대단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은 다 뺄 생각입니다. 네. 짝수 2024년 이제 5월에서 10월에 한국 주식이 안 좋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다 팔 생각인가요, 정말? 한국 주식은 다 팔 겁니다. 네, 미국 주식은 좀 보유를 할 거고요. 네, 한국 주식을 일단 다 팔 것이고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도 하고 다니는데 내 원수에게도 5월, 10월에는 한국 주식을 권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24년 5월, 10월은요. 네. 미국 주식도 다 팔 생각. 아니, 미국 주식은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대로 갖고 가나요? 예. 재선이 있는 때는 좋은 건가요? 네, 그 재선해 마지막으로 손실이 난 해가 1932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는 재선해에는 늘 수익이 났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왜냐면 재선이라는 거는 기존 대통령이 다시 선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대부분 대통령은 4년이 아니라 8년을 하고 싶잖아요, 대통령을. 근데 또 4년을 하려면은 그 해, 그러니까 선거가 있기 직전에 경제도 좋아야 되고 주식시장도 좋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사람들이 딴 사람을 뽑거든요. 이쪽을 뽑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 그 김 작가님은 최근에 그 뭐 트럼프의 인스타나 뭐 트위터 이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일단 가서 보면은 물론 이게 그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죠, 정치인이면은. 근데 그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원색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이 바이든을.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정말 이제 헐벗고 무슨 해수욕장에서 주스 빨고 있는 치매 노인처럼 보이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위해서 올려오고 진짜 대놓고 욕을 하거든요. 그 진짜 중학생처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바이든이 당연히 선거에서 지기도 싫겠지만 쟤한테 지기는 진짜 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말 총력을 다해서 경제를 되살리고 돈을 많이 풀고 주식시장을 올리기 위해서 부스팅을 엄청나게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 시장에는 도움이 되는데 물론 이게 그 딴 나라 주식시장에도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좀 덜 되겠죠. 왜냐면 미국 이 대통령은 일단 미국 시장을 케어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 혹시 어떤 거 위주 들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미국 주식 지금 이끌고 있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AI 종목들이 완전 미국 주식 아직 끌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애들은 제가 안 갖고 있고 저는 그냥 뭐 단순하게 스파이랑 그 저기 나스닥이랑 그리고 IWM, 그 러셀 2000 지수 갖고 있고 그 지수랑 3분의 2 투자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제가 늘 하는 그 소형주 퀀트 전략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11월부터 한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재미를 못 보고 있는데 미국이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 소형주 전략들이. 최근에 제 포트폴리오에서 한 780% 오른 주식 하나 나왔고요. 네.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퀀트 투자하시는 분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2024년 3월에서 12월, 네. 이제 1월, 2월은 다 지나갔으니까, 예. 그 수많은 자산 중 어떤 자산의 수익률이 좀 높을까요? 코인이죠? 코인이요? 네. 왜요? 왜 그러냐고요? 요즘에 한번 보셨겠지만 지금 역대 최고치를 쳤죠, 코인이. 그래서 이제 한국은 역대 최고치가 8,200만 원인가 그랬고 지금 그거 뚫어가지고 지금 9,300인가 뭐 그렇게까지 와 있잖아요. 9,700 찍었다가 지금 내려와서 조금 9,300 정도 됐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달러로는 69,000이 최고치였는데 그거 아주 잠깐 넘어갔다가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회복은 안 됐지만요. 네. 어느새 이제 코인 전문가로 이제 작가님 활동하고 계셔서 오늘 코인 또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우니까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 비트코인 신고가 9,700만 원화 기준으로 찍었었는데 이렇게 폭등한 이유는 뭔가요? 일단 그게 그 많은 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그 100% 중에서 이제 가격이 50%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일단 수요가 생기는 거죠. 예, 아마 이 모멘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제 근처에도 계좌를 이제 새로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도 은근히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직은 전 국민이 뛰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돈에 미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놀거든요.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더 많이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아, 요즘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며 그거 들어가야 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전 국민 파티가 된 것 같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갈 때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가격이 올랐다. 저는 그 추세가 전체가 100%라면 50%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 한 45%를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공급 쪽은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오기 때문에 4월 말부터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급은 무조건 줄어든다. 그건 하나 있고, 이제 수요가 어디서 와야 되는데, 수요의 일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의 상승이 일단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월 8일인가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미국에서. 그때 승인이 되고 나서 또 2주 동안 하락장이 왔었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실제로 2월부터는 돈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과거 상승장이 2013년, 17년, 21년 뭐 요때 있었는데 다 그게 개인들이 코 묻은 돈으로 된 거거든요. 이게 사실. 물론 이제 고래들은 돈이 많기는 하지만 근데 요번에 24년에는 기관까지 참여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파워풀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자, 가상화폐 시총이 2조 달러 넘은 거는 이제 2021년 12월 이후 2년 만인데 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시총도 능가했었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이런 애들이 뭐 하는 애들이죠?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이런 애들 있었나? 네. 이게 충분히 2조 달러는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금의 시총이 제가 알기로는 13조 달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금도 사실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있는 덩어리니까. 네. 자, 그럼 국내 가상자산 시장 네. 누적 거래되는 거 일평균 거래대금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근데 저 깜짝 놀랐던 게 업비트 제가 거래량은 좀 봤는데 2017년, 18년이 그때 최고로 높았고요. 21년도 상당히 높았는데 24년,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보다 거래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아직. 예, 그거 반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제 생각에 일단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좀 선물로 이동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선물이라는 게 보통 일반인이 하는 게임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프로페셔널들은 선물로 이제 많이 간 것 같긴 해요. 거기가 뭐 20배, 50배, 100배 레버리지가 가능하니까. 근데 그렇다면 아직은 일반인들의 참여는 조금 덜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근데 폭등 후에 지금 조정받고 있죠. 이게 조정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네, 상승장, 누가 봐도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그 대세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진짜 최고점까지 가기 전에 이런 조정장이 보통 한 4번, 5번 정도 오거든요. 보통 그 폭은 한 15에서 2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15에서 20%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그럼 알트코인이 그거에 한 2배에서 3배 정도 조정을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냥 노멀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다가 좀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가다가 조정을 받고, 그거는 모든 금융자산이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스트레이트하게 직선으로 쫙 올라가는 그런 자산은 존재하지 않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역대 최고점이 69,000불에 도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프로핏을 갖고 가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좀 이제 파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6일 새벽에 비트코인이 한 6시간 만에 10,000불 떨어졌습니다. 69,000에서 59,000까지. 그리고 다시 66,000까지 회복을 했죠, 지금. 자, 작가님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자료도 가져와 봤는데 네.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과거에 뚫은 다음에 진짜 고점은 언제 나왔는지랑 이번에 좀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사실 이게 역대 최고치를 찍으니까 사람들이 망설여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싼 걸 내가 들어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사실 역대 최고치를 뚫은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이 네 번째. 네. 13, 17, 20년 12월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역대 최고치를 뚫은 다음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3번 중에서 2번의 사례는 그냥 조정도 없이 그냥 계속 미친 듯이 쭉쭉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치 돌파한 다음에 한 달 만에 추가로 140% 상승, 그리고 20년 12월에도 그 돌파 후에 한 달 만에 70% 상승 이랬고요. 그리고 17년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를 뚫은 다음에 두세 달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 후에 또 미친 듯이 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1년 정도 추가로 더 오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럼 고점이 언제 오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그 논리로는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 하면은 보통 거기서 한 1년 정도 더 가는 게 이제 보통인데, 근데 사실 대부분의 상승장의 고점은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에 오거든요, 이게.
그렇다면은 반감기가 4월 22일이니까 보통은 한 25년 4월에서 10월 언저리에 고점이 오는 게 맞다라는 건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언제 역대 최고점을 돌파를 하느냐라고 보면은 반감기 6개월 후쯤 돌파를 하거든요, 이게. 근데 올해는 좀 빨리 왔어요, 이게. 반감기 한 달 전에 이미 돌파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점이 반감기 1년 후쯤 올까, 1년 반 후쯤 올까 고민을 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반감기 1년 후 언저리가 좀 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감기가 시작하고 1년 뒤요? 네, 왜냐면은 보통은 원래 반감기 1년에서 1년 반 후에 이제 오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반감기 후에 코인이 좀 이제 들쭉날쭉 하다가 반감기 6개월 후부터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반감기 1년에서 1년 반 후에 정점을 찍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역대 최고점 돌파가 제가 생각해도 훨씬 좀 빨리 왔습니다. 반년 전에. 네, 그래서 반감기 1년 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 말씀하신 2014년에는 최고점 돌파하고 최대 상승이 4,000%, 2017년에는 1,436%, 2020년에는 245%. 근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냐. 과거 세 번이 그랬다고 해서 네. 이번에도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근데 뭐 사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투자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저는.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랬는데 미래는 안 그럴 것이다라는 분들의 논리는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결국 제가 20년 살아봤는데 다 그냥 되풀이되더라고요, 이게. 자, 그리고 지금 반감기 얘기해 주셔서 지금 이미지 뜨고 있을 텐데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언제 어떻게 상승하는지 좀 이미지 보시면 한번 말씀 좀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통 반감기가 이제 오기 전부터 보통 코인이 올라갑니다. 전반적으로 반감기 오기 전 한 12에서 18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 같은 경우도 정확히 반감기 17개월 전에 비트코인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게 22년 11월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제가 매수 포인트로 추천하는 포인트는 저점을 일단 찍은 다음에 거기서 2배 오른 후에 그때 매수하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하락 추세는 대충 끝났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보통은 한 반감기 6개월 후까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그때부터 미친 상승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반감기 한 달 전인데 이미 미친 상승이 좀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왜 미친 상승이 좀 시작할까요? 이게 제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기관이 ETF로 들어오는 게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뭐 이제 개미들은 멍청하고 기관들은 뭐 되게 우아하게 무슨 뭐 되게 논리적으로 투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도 그 레밍처럼 투자를 합니다. 한마디로 다 그냥 군중 심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 수익률이 더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늘 다 경쟁을 하고 있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보너스를 많이 받아가는 시스템인데 근데 그 옆 기관에 있는 찰스라는 애가 갑자기 이 비트코인 ETF를 투자해가지고 아웃퍼폼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잘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은 쟤 어떻게 했어? 뭐 그거 샀다고? 나도 사야지. 이런 경우가 아마 많아질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그 옆에 있는 찰스는 보너스를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거거든요. 네. 지난 역사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후 1년 정도 후에 크게 오르고 반감기를 앞둔 시점에서 가격이 횡보하거나 이제 속벽 조정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강세장에서는 기관 투자 수요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감기를 맞이했던 그 학습 효과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있겠죠? 그쵸. 이제 이 반감기 패턴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눈치를 챘기 때문에, 그쵸. 조금 더 빨리 오른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 근데 그거보다는 진짜 그 어마무시한 그 기관 자금,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네, 1월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반감기 후, 1년 후에 보통 오르는 게 아니라 한 반년 후부터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네. 자,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책임자 잭 판들이 내는 의견인데 비트코인 수요는 점점 타이트해지는 공급과 충돌하고 있다. 현물 비트코인 ETF는 2월 하루 평균 1억 9,500만 달러를 유치한 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현재 하루에 약 900개의 코인을 생산하고 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을 6만 달러로 가정할 때 약 5,400만 달러 수준이다. 4월에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감안하면 발행량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새로운 수요를 모두 수용하기 비트코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 역학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작가님 당연히 굉장히 공감하겠네요. 이 금융하는 사람들 말 베베 꼬아가지고 쉬운 말을 어렵게 설명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공급을 주고 수요를 넣는다. 네, 이런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좀 플러스신 것 같은데 딱 이겁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다. 끝. 자, 그러면 혹시 이번에 반감기 지나고는 어느 정도는 오를까 이번에는? 저도 그거 알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지금 확실한 거는 옛날에 없었던 그 기관 수요라는 게 이제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보통은 이게 한 반감기 1년 후에 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반감기 1년 후에 끝인데
근데 그때까지 가격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친 듯이 오른다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왜냐면 이제 그때까지 한마디로 개나 손에 다 와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도 들어가고 개인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가격이 폭등한다. 1년 동안. 그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이 두세 배 정도만 오르지만 근데 그 대신 12개월이 아니라 18개월 정도 좀 더 길게 간다. 그 두 개 시나리오가 저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나리오 1번, 2번 다 우리한테 나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이클 셀러 CEO가 2034년까지 간다면서 우리는 비트코인 황금기를 살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시작됐고 이번 강세장은 뭐 2034년 11월까지 이어질 겁니다라고 했는데 네. 왜 2034년까지라고 얘기한 걸까요? 저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금 ETF가 2003년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 후에 9년 동안 2012년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랐습니다. 금이. 예, 제가 지금 그때 460%가 뭐 그 정도로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은 이렇게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절대 이렇게는 안 가고요. 물론 제 생각에도 2034년 10년 후의 가격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한마디로 그 강세장이 계속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제 출렁출렁하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건데 절대로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요? 아니, 지금 제가 봐도 황금비처럼 보이거든요. 누가 다 알잖아요. 그럼 이제 우르르 미친 듯이 자본이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와가지고 정말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폭등할 수 있어요. 가격이.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나리오 1입니다. 시나리오 1번이죠. 근데 그렇게 폭등한 후에 그 가격이 어디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또 한 번 어마어마한 하락이 옵니다. 그래서 또 한 7, 80%, 90% 하락을 한 다음에 그때도 다 말하겠죠. 비트코인 죽었다. 이거 쓰레기야 하고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후에 1, 2년 후에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4년에 한 번 출렁출렁거리는 사이클은 계속 되풀이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냥 뭐 조정장 20, 30%만 놓고 그냥 계속 10년 동안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건 저는 그냥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10년 동안에 분명히 경제 위기도 한두 번 올 거거든요. 그거를 얘네들 어떻게 버티냐 이거예요. 비트코인이 사실. 네. 자, 2021년에는 채굴자, 대형 투자자, 흔히 말하는 고래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새로운 개인 투자자가 유입돼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 강세장은 개인이 아닌 대형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면 기관의 투자 자금도 크게 이제 증가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현물 ETF 승인되고 난 다음에 한 1, 2개월 동안 조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오르는 거는 그 수요가 들어오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현물 ETF가 이게 코인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를 인지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일단 올해 1월까지 그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건 ETF 기대감 때문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뉴스가 되자마자 좀 떨어졌어요. 한 15%, 20% 정도. 근데 2월부터는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일단 하나가 있고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기관 자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개인 갑부들도 요즘 저 ETF로 투자를 많이 한대요. 실제 미국 갑부들이. 왜냐면 사실 내가 미국 갑부인데 뭐 자산이 몇천억이에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저거 이제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뭐 바이넌스 뭐 어디서 뭐 이상한 데서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바이넌스 소유자가 뭐 중국인 하면서 이제 이거는 근데 내가 돈 다 쓸 것 같은데 거래소에 돈 넣는 걸 좀 찝찝하실 수 있죠. 네. 첫 번째 그것도 그렇고 두 번째 일단 내가 모르는 TMI인 가상 거래소가 뭔지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서 계좌 만들어야 되고 KYC 해야 되고 이런 거 귀찮잖아요 사실. 근데 그래서 안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그래 ETF 하나 사면 나 비트코인 그냥 들어가는 거네. 오케이 하자. 이런 사람도 은근히 많대요. 부자들 중에서도 그게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중국도 ETF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이 비트코인을 중국 정부가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느냐? 그러니까 일단 그 부자들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자산 도피를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고민을 해보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자산 도피가 있고 두 번째는 돈 벌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중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만들어 놓으면은 일단 거기서 투자해서 돈을 벌 수는 있잖아요. 자산 도피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하는 게 중국 정부에 상당히 이득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이제 허락을 좀 안 해주면은 그 부자들 정부에 몰래 돈을 빼가지고 어디 이상한 데 해외 가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ETF를 열어주면은 그 부자들 중에서 일부는 그냥 내가 이거 할래 해가지고 자산 도피를 시도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넥소의 공동 창업자 안토니 트렌체프가 비트코인 6만
$69,000에 가까워지면서 저항도 예상되지만 6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올해 랠리에 참여했던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가격이 오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수요를 뭔가 좀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요거는 제가 100% 이제 동의를 하고요. 제 근처에서도 이제 슬슬 계좌를 만드시는 분들도 나오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좀 나오시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제 근처에는 돈이 미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근데 이제 저보다 돈에 살짝 좀 관심 없으신 분들 단톡방에 들어가면은 요즘 많이 올랐대. 와, 그래 이제 사진 않고 그런 얘기 많이 아마도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가격이 더 오르면은 참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은 개인들의 여유 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것도 그거를 또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글로벌 자산이잖아요, 코인이라는 게.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딴 나라들보다 돈에 훨씬 더 빠른 시장입니다. 전 국민이 돈 버는데 관심이 있잖아요, 일단.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도? 네, 한국, 중국밖에 없거든요. 한번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걔네들 돈 버는데 관심 있는지 없어. 관심도 없어요, 지금. 제 친구들 중에서 아무도 비트코인을 언급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럽 애들 중에서 지금. 네. 다 걔네들은 무슨 뭐 기후변화가 어쩌고, 뭐 난민이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이러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걔네들까지 참여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자, 안 좋은 의견 남기신 분들도 있는데, 네.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왜냐면 네. 굉장히 폭등했으니까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네. 마이클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창립자는 비트코인이 최근 급등으로 매우 거품이 낀 수준까지 올랐다. 가격이 다시 오르기 전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이 있던데,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네.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건 사실이죠. 이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이 말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당장 3월 6일에 한번 아주 짧은 급등락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장이 이게 1년, 2년 지속이 되면은 그 중간에 15에서 20 또는 25% 정도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그런 종정장이 한 4번, 5번 계속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ECB 관계자가 ECB 네. 블로그에 코인을 경계한 글을 올렸는데, 비트코인의 공정 가치는 0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네. 글로벌 분산의 디지털 화폐가 되겠다는 약속에 실패했으며 여전히 합법적인 송금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네. 아니, 코인 투자를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겠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중앙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법정화폐를 위협하는 수단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틀린 말은 하나 있죠. 공정가치가 0이라는 거는 이분의 생각이실 뿐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정확한 가치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확실히 가치는 0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이 한 1,000억 정도 있는 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정도 돈이 있으면은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난 평생 동안 떵떵거리면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나라가 이제 뭐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비정상이란 여기 전쟁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뭐 공산화라든지 뭐 아니면 이상한 정치 세력이라든지 뭐 아니면 약탈자들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부자면은 요 시나리오가 제일 불안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난 떵떵거리 살 수 있다. 근데 내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산의 일부를 구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예를 들면 제가 독일에 살았잖아요. 독일에 한 20년 살았는데, 제가 그중에 7년에는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에서 근무를 했어요. 거기 이제 신도시가 딱 만들어졌는데, 그 신도시의 주인이 80%가 중국인입니다. 걔네들도 다 그냥 자산 도피한 거예요. 그 해외로. 그리고 독일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좀 괜찮은 나라의 좋은 부동산들은 다 중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중국의 그 부자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아니, 비트코인이 갖기가 좋아요? 아니면 부동산이 갖기가 좋아요? 누가 봐도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럼 현금화 훨씬 더 빠른데. 내가 이러면 독일에서 부동산 사고 있으면은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럼 그거를 어떻게 현금하냐 이거예요. 진짜 그거 독일에서 늦어 터져가지고 반년 1년 걸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 빨리 돈이 필요합니다. 집 팔아주세요. 레이터, I go to holiday 하면서 이제 갈 거거든요, 걔네들. 부자분들에게는 또 그런 게 필요할 수 있겠네요. 아니, 왜냐면은 저도 뭐 큰 부자는 아니고 이제 그 돈이 요거밖에 없긴 하지만,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늘 고민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전쟁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공산화가 된다든지 뭐 혁명이 온다든지 이상한 게 터지면은 내가 내 자산을 어떻게 어느 정도라도 구할 수 있을까 하면은 답은 코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트코인 가격은 0은 아닙니다. 네. 자, 하지만 네. 세계 최고 부자 중 하나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을 테슬라 전기차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던 일론 머스크가 재작년에 갖고 있던 비트코인 75% 예. 팔아치웠다고 하더라고요. 왜 매도했을까? 이렇게 굉장히 이거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굉장히 큰 부자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2021년에 그 당시에 4월인가 5월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 살 때 비트코인도 받아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돌변했어요, 갑자기. 그거 이제 안 받겠다
했다고 했거든요. 왜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태가 있었고 중국도 갑자기 그때 무슨 뭐 거래소를 전부 다 폐지했나 그래가지고 그때 부처빔이라는 게 있었어요. 21년 5월에 정말 코인이 급락하는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분이 제가 이번에 자서전도 읽어봤지만 너무나도 천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그 두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가 감히 파악 조사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모른다. 네. 자, 2021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때는 네. 기준금리 인하랑 양적 완화로 넘쳐나는 돈이 사실은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된 것들이 있었는데 네. 올해 금리 인하 연준에서도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물가 안정되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뭐 한두 번은 최소한 할 텐데 네. 금리 인하 코인 시장에 영향 당연히 있을까요? 당연히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중요도가 100이라고 하면은 가격 상승이 50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수요와 공급이 45이고, 그 나머지 5가 매크로라고 생각하는데, 그 매크로는 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근데 뭐 그게 뭐 대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좀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고, 뭐 그냥 나쁘진 않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선물 ETF보다 달리 비트코인은 기초 자산을 하기 때문에 상품에 맞춰 비트코인 매입해 놔야 되잖아요. 네. 이 그러면 현물 ETF는 이제 승인됐으니까 앞으로 유동성은 계속 증가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이 그 ETF를 산다라고 하면 그 ETF 발행자는 비트코인을 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산운용사 제가 알기로 한 11개 정도인데 8개 아니야? 11개가? 12개, 11개라면 이게 더 운영한 회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저게 돈이 된다고 하면은 다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데는 허가도 아직 안 나왔는데 만약에 허가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한국 저기 뭐 자산운용사를 다 하려고 있죠, 이거. 뻔하죠. 자, 한국에서 또 민주당에서 현물 ETF 허용 추진 공약을 발표했는데 국내 현물 ETF 뭐 시간의 문제긴 하겠지만 언젠가 허용된다고 보시나요? 아니, 저는 사실 그거를 막은 이유도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지금 미국 님이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그 한국 놈이 왜 막냐 이거여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를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자체가 쪽팔리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아니 도대체 그거를 하면은 왜 안 되는 거야? 지금 어차피 한국 사람은 미국에 상장된 모든 ETF를 다 살 수 있거든요, 직거래로. 그러니까 증권사 통해서. 이거는 왜 안 되는지 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그 머리에는 뭐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은 그래 내가 왜 바보짓 했지 하고 이제 생각하실 테니까 이제 당연히 언젠가 풀겠죠. 네. 자, 5월에는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인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건 저도 처음 들었네요.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영국계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트에서는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연내 승인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고, 그다음에 금융 전문가 디지털 자산 협의회 창립자 릭 에델만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를 보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시간이 더 걸릴 것. 한마디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비트코인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더리움은 더 꽤 오래 걸릴 거다라는 코멘트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큰 아이디어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감은 1번이나 2번 아니까 한마디로 그 이제 3번 분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이 엄청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더리움 똑같이 오래 걸릴 거 하는데 근데 그건 논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은 엄청 걸려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승인을 해줬는데 그럼 이제 그 모든 논리가 남아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그 이더리움이 똑같은 논리로 사실 상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궁금한 거는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폭등한 데는 현물 ETF 승인이 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더리움도 만약에 승인된다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격 급등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어차피 근데 둘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더리움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죠.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은 그러면 사실 나머지 애들은 또 막을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 뒤에 있는 뭐 솔라나도 있고 뭐 등등 그 리플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그거는 사실 상장 안 할 이유가 사실 없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암호화폐 ETF가 상장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S&P 500처럼. 그런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거는 이제 코인 시장에 돈이 더 많이 밀려오는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이렇거든요. 보통 알트코인을 좌지우지하는 그 세력들은 본인들의 그 자금을 보통 뭐 USDT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런 데다 이제 두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그들이 알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들도 그만큼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은 걔네들 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 쪽에도 돈이 더 많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 비트코인보다 더 오르는 알트코인 네. 위험하긴 하지만 더 오르긴 하니까요. 예.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이제 훌륭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역대 최고치 돌파 후에는 이 상승장이 보통 1년 정도 더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1년 동안에 비트코인도 꽤 많이 오르는데, 보통은 알트코인이 그거보다 몇 배 더 오릅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대신 예. 사라지는 것도 있을 거고 위험한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상승장이 사라지지 않죠. 네. 예. 그러면은 일단 가장 심플한 방법은 그냥 뭐 그 톱 10 알트코인에다가 각각 10분의 1 투자하기 방법도 있고요. 이제 그게 가장 심플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전하죠. 왜냐면 사실 시가총액 순위 2위부터 11위까지 사면은 걔네들이 망할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루나라는 사태가 안타깝게 한번 있었겠지만 걔네들도 하락장에 망합니다. 걔네들 상승장에 안 망해. 걔네들도. 네. 그리고 제가 쓰는 방법은 이제 그거는 아니고, 사실 저는 이 알트코인 쪽에는 실체가 있는 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알트코인이 제가 알기로는 자그마치 2만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99%는 그냥 잡놈 쓰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잡놈들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뭐가 잡놈이고 뭐가 아닌지 파악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그 잡놈들도 구라는 굉장히 잘 칩니다. 거짓말은 잘해요. 텔레그램 방에서 나름대로. 그래서 그냥 가장 심플한 방법은요,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을 사가지고 1에서 2주 정도 보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아타기. 그게 가장 쉬워요. 그건 다 논문으로도 검증된 방법입니다. 일주일 지나면 또 가장 최근에 많이 오른 그렇죠, 걸로 그렇죠. 갈아타는 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 우리가 2만 개 코인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톱 20 코인,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코인을 보시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하고 나머지 20개를 보시면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최근 7일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3개 코인을 사는 거예요. 어제 기준으로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이랑 저기 비트코인 캐시인가 뭐 이렇거든요. 그럼 걔네들을 사고 1, 2주 보유를 하는 거예요. 1, 2주 지나면은, 오늘이 예를 들면 3월 8일이라고 하면은 3월 22일 날 가면은 그때 기준으로 그 7일간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이 아마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로테이션을 도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장 핫한 코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방법도 또 있어요. 이제 그 코인 밑에 또 섹터들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여기도 섹터가 있어요. 주식처럼. 예를 들면 뭐 밈 섹터가 있고, AI 섹터가 있고, 뭐 도박 섹터가 있고, 저기 뭐 NFT 섹터가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코인 마켓캡이라는 사이트가 보면은 섹터별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그 섹터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은 코인을 그냥 올라타기,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코인이 추세가 가는 게 그 주식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강렬해요, 이게. 네. 그 한마디로 어떤 알트코인이 좋고 나쁜지 이딴 거 공부하실 필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가격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르는 놈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게 작년만 해도 좀 잘 안 먹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작년만 해도 그 세력들의 힘이 좀 별로 안 셌기 때문에 한 일주 동안 급등한 다음에 그게 이제 그 후에도 계속 1, 2주 가져야지 내가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급등했는데 그 후에 하루 이틀 뭐 더 가다가 꼬꾸라지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요즘은 세력들이 강해졌어요.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이 그 올라가는 힘이 그 2, 3주, 4주 가는 경우가 꽤 많아졌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제 전략이 통하려면은, 제가 산 코인이 최소한 2, 3주 정도는 그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처음 일주일 추세를 보고 내가 올라탄 다음에 계속 1, 2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요즘은 그런 코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 추세가 가는 게 좀 더 길어졌어요. 네. 요 이미지는 뭐예요? 2017년과 2021년.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요거를 보시면요. 그 최고점 돌파 후에 비트코인과 당시 대표적인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여주는 2017년 파트입니다. 거 한번 볼까요? 그렇죠. 17년을 보면은 아주 심플하게 7년 그 1월 30일인가 그때 최고점 돌파를 한 다음에 1년 후에 가보시면은 365일 후에 가보시면은 비트코인이 1079% 정도 올랐습니다. 11배 정도 올랐다라는 거죠.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은 와 그럼 내가 그때 비트코인 샀으면 10배 벌었겠네라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구간에 이더리움은 90배, 리플은 360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쉬라는 코인도 90배 올랐고요. 결론적으로 요 똑같은 시기에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후 1년 동안에 비트코인이 10배 올랐는데 알트코인은 평균적으로 70배 올랐다. 그것도 큰 코인들만.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메이징하죠? 2021년 거는요. 21년에 보시면은 그때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최고점 돌파가 2020년 12월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1년 후에 우리가 와봤을 경우에 비트코인은 140% 올라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not bad이죠. not bad인데. 네, 근데 이 알트코인들의 평균 소득은 720%였습니다. 720%.
그러니까 5배 정도인 거죠. 여기 예를 들면은 도지 같은 애는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치 돌파하는 그날에 사가지고 6개월만 보유했어도 100배를 벌었습니다. 예. 사실 웃기는 게 이게 이 도지코인이라는 코인이 가치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진짜 지네들도 패러디 코인이라고 인정하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런 무가치한 코인인데 일론 마스크 가끔 나와가지고 근데 도지 하면은 올라가는 코인이죠. 예. 자, 이렇게 말하면 알트코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모일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알트코인이 위험하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네.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야? 어떤 부분이 위험하냐면요. 대부분의 알트코인, 그러니까 대부분이라는 99% 이상은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 물론 걔네들은 코인 발행하기 전에 우린 이런 거 저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거의 다 구라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기 투자할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체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속된 말로 존버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해도 돈을 벌 가능성이 큰데 근데 알트코인이 이렇게 됩니다. 알트코인은 상승장이 왔다라고 하면은 재단이 아싸 이거 기회다 해가지고 코인을 막 발행해서 팝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와 코인이다 해가지고 그걸 사주거든요. 근데 상승장이 끝나고 정신 차리면은 코인 수가 막 10배로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형적으로 인플레이션 구조라고 하죠. 예, 근데 생각을 해봐도 시가총액이 똑같다 하더라도 코인 수가 10배로 늘어나면은 내 코인의 가치는 1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알트코인은 이런 인플레이션 구조를 따른다. 그리고 아무런 실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거는 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사가지고 보유를 했는데 얘가 쭉쭉 빠지잖아요. 빨리 손절하고 나오고 다음 알트코인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비트코인은 좀 장기 투자를 해도 되지만 알트는 한 개에 집중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판별하는 게 좋냐 하면은 저는 비트코인의 120일 이동평균선을 코인 시장 전체의 추세를 보는데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20일 이평보다 위에 있으면은 지금은 코인장이 상승 추세, 그 밑으로 가면 하락 추세라고 보거든요. 그 비트코인 가격이 120일 이평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그냥 모든 알트코인을 싹 파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작가님 코인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한 40만 달러 넘게 투자하고 있는 걸로 방송에서 봤는데. 아니에요. 2월 초까지만 해도 35만 불이었는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54만 불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살짝 늘었고요.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이제 50% 정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 그냥 보유로 가고 있고요. 비트나 이동 어느 게 더 많아요? 6대 4 정도요. 6대 4 비트가 정도. 6. 네, 그죠? 그 나머지 50% 중에서 이제 40%는 제가 쓰는 이제 좀 자동 매매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로 하고 있고 그럼 60%가 남는데 그걸 이제 20으로 나눠 가지고 그 20%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20개 코인 중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올라간 이제 그 3개 그 코인 사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또 20%는 최근 핫한 섹터 중에서 그 중에서 대장주 사기. 그것도 일주일 로테이션, 2주일 로테이션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그냥 AI 코인 4개에다가 그냥 일단 좀 넣어놨습니다. 왜냐면 저는 걔네들이 AI를 통해서 뭐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전 다 구라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알 게 뭐야? 일단 스토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네. 애들이 뭐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만큼 참 시간에 따라서 이 세상의 평가가 달라지는 자산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 2021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조롱과 반대 시위에 시달렸었는데 영웅이 됐겠네요,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국가 부도 위기까지 몰렸었는데 최근 비트코인 가격 폭등하면 상황이 역전됐죠. 멋집니다. 네, 정부 소유 비트코인은 1,900억 원으로 40% 수익을 봤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코인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너무 바뀌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40%면 얼마 번 거야? 그럼 2,000억이니까 800억 벌었네요, 800억? 네. 죽인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를 뭐 US 달러, 유로화, 엔화 뭐 등등 이런 걸로 갖고 있잖아요. 뭐 그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이유가 뭐 있나요, 사실? 사실 이 법정 화폐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근본이제도 사라졌고 그냥 국가가 꼴리면 그냥 찍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채권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자를 받아서 소모되는 걸 어느 정도 상쇄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물론 저는 외환 보유고를 비트코인을 전부 다 갖다 박으라는 그런 정신 나가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뭐 그래도 뭐 일부분 정도, 뭐 5% 정도는 안 할 이유가 굳이 있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구 어디서든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지켜준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그런 자산이 되나요? 그렇긴 하죠. 왜냐면은 요번에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났을 때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해외로 도망갈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들고 도망갔다라고 하고요.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자인데 똑똑하게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도망가야 되겠다. 빨리 딴 나라로. 그러면은 내가 뭘 들고 갈 수 있는가? 내가 부동산을 짊어질 수가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주식 채권 같은 경우도 증권사에 있는데 그걸 내가 해외로 보낼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내 현금을 외화 송금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거예요. 전쟁 위기 상황이 오면은. 그러니까 금을 막 들고 가는데 국경사한테 어이 당신 와봐요. 빠이 하고 끝나고 저거 뭐야? 저거 피카소 그림인데요? 안 돼. 하면서 끝날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내 코인을 뭐 월렛에 들고 이제 가든지 아니면 이제 해외 거래소에 이미 갖다 넣었든지 뭐 이런 거. 그러면은 나는 그 이제 패스워드만 외우고 있거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만 잠깐 올려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다시 내 코인을 되찾을 수 있잖아요. 해외 나가서.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그 부자들이 자산을 들고 위기 상황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자산은 코인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그게 코인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가장 큰 강력한 이제 이유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 비트코인 가격 변화가 좀 있었나요? 22년에는 워낙 다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큰 재미를 보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하마스 전쟁 그때는 확실히 그 후에 뛰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전쟁 때문에 뛰었는지 아니면 원래 뛰일 거였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제 두 번째 전쟁, 그러니까 하마스 이스라엘 그때는 확실히 좀 뛰었었습니다. 네. 자, 옆 나라 이제 대만과 중국의 이제 침공 이슈 같은 것들이 점차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언젠가 정말 전쟁이 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요즘엔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왜냐면 예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일어날까 하다가 일어났고 금방 끝날까 했는데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대만 전쟁이 실제 일어나게 되면 코인 가격, 자산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일단 그 대형 경제 악재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이제 근데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부자들이 코인을 보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죠. 자, 비트코인 가격 지금 굉장한 이제 급등세인데 갑작스레 폭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좀? 당연히 그런 때가 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연간 차트를 한번 딱 보시면은 아주 뚜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홀수해에는 지금까지 비트코인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짝수해를 보면은 극명하게 나뉘는데 반감기가 있는 짝수해에는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고요. 반감기가 없었던 짝수해에는 비트코인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하락은 마이너스 60%, 70%, 80%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요. 2014년 망, 2018년 망, 2022년 망. 자, 그럼 여기 IQ 테스트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언제 또 망할까요? 26년이 되겠죠, 그죠? 26년. 네, 그래서 그때는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4년에 한 번 망해요. 네. 그리고 또 툴렛 사건과 비트코인 폭등 옛날에 많이 비교했잖아요. 예.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요? 여기서 튤립 사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17세기 옛날 이적에 네덜란드에서 튤립 가격이 폭등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튤립이 좀 이제 이쁘기도 하고 이제 뭐 귀한 사치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였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걸 사치용으로 쓰지 않고 투기용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튤립을요. 그래서 사람들이 튤립 사재기를 막 미친 듯이 막 해가지고 튤립 가격이 폭등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등하다 버블이 생기니까 언젠가 다시 꼬꾸라졌죠.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비트코인과 같은 점은 비트코인도 대단한 투기의 대상이다라는 것까지는 완전히 똑같고요. 다른 점은 이제 무엇이냐? 첫 번째, 튤립 공급은 인위적으로 늘릴 수가 있다. 근데 비트코인은 불가능하다. 그게 큰 그 차이인 것 같고요. 한마디로 튤립은 사람들이 전부 튤립 사네? 야 그럼 나 그냥 심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심을 수가 없어요. 공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튤립은 사실 내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물론 보면 이쁘기는 한데 이제 그게 다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자들의 해외 도피 수단으로 무조건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은 최근 몇십 년 동안이 상당히 평화로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위 한마디로 미국이 있었고 미국이 세계를 지켜주는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미국이 좀 하기 싫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군데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미국의 라이벌로 오고 있고 러시아도 좀 이러고 있고 하니까 이제 소위 그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군데군데 여기서 저기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특히 부자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불안한 사람들은 뭔가 찾아야 됩니다. 자산을 숨기기 위해서. 그게 코인으로 갈 가능성이 꽤 크죠. 예, 그래서 수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비트코인 발행량이 뭐 2,100만 개였나요? 200만 개? 그 2140년까지 2,100만 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00만 대 후반대까지는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된다고도 하는데 그 말은 거의 공감하시겠네요? 네, 그거는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 게 이 법정 화폐라는 거는 아무래도 중앙은행이 계속 인플레이션을 아예 유도를 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이제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은 추이선 인플레이션과 동일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채 사이클이 끝자락에 좀 이제 와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경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빚을 좀 내가지고 그걸 땜빵하고,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빚을 내서 또 땜빵하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부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그게 보통 한 100년에 한 번 빵 터지고 다시 새로운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이제 부채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끝부분에 와 있고요. 끝자락에 오면은 보통 그게 이제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경제 역사를 보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비트코인 이제 폭등 장세가 시작됐다고 작가님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미 시작은 했다고 봐야죠. 네, 그죠? 이미 시작했으면 이번에는 언제까지,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전망하시면서, 그리고 결국에 나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네, 비트코인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쵸. 함께 얘기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사서 재미 봐야 뭐해. 내가 늦게 팔면 돈을 못 버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시스템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그 올해는 그냥 냅두세요. 이게 조정장이랑 하락장이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조정장은 보통 15에서 25%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도 지금 가격에서 한 20% 떨어졌다 하면은 그건 그냥 냅두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25% 이상 떨어졌다 하면은 그때는 좀 파세요. 예, 그거는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물론 이 첫 번째 방법의 단점은 최고점에서는 팔 수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근처에 정말 진심으로 쟤는 투자의 꽝이구나, 정말 마이너스 손이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걔를 절대로 멸시하지 말고 친구로 아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자가 가족 돈까지 끌어가지고 비트코인 들어가는 그날이 당신 나간 날입니다. 그렇죠? 또는 두 번째 방법은 정말 투자에 관심 없는 아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 계좌 만들겠다 하는 그날 있잖아요. 그걸 통상적으로 이제 계층으로 보면은 대체로 20대 초반 여성분들, 또는 이제 좀 서울이 아닌 좀 이제 먼 촌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셔가지고 코인을 사신다 하면은 그때는 나갈 때입니다. 근데 이번 장세에서 가격이랑 기간은 언제까지 좀 보세요? 이 기간은요, 일단 최소 1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그 1년 동안에 진짜 엄청나게 너무 많이 오른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엄청 오르진 않는데, 그러니까 두세 배 정도밖에 안 오르지만, 그 대신에 뭐 한 18개월 정도 완만하게 간다. 이렇게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결론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을 말씀드리면요. 그 두 번째 좀 완만한 시나리오는 좀 그냥 비트코인 기준으로 두세 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면 당연히 알트코인이 그거보다 더 오르겠죠. 그렇죠? 네,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미친 시나리오, 정말 이제 얘가 정말 하늘을 뚫어버린다. 그거는 지금 뭐 7억, 10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제가 확률은 높지 않다고는 보지만 확률이 제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광기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뉴턴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말이야 별의 그 속도는 계산할 수 있는데 말이야 내가 인간의 광기를 계산 못하겠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심지어 별도 계산 못합니다. 지금 작가님 비트코인 가격이 1년 안에 2억은 돌파한다고 보시나요? 2억은 가격적으로. 네. 아, 진짜 1억 돌파도 가능할까 말까 막 하는 사람들이 1억은 이미 의문을 가졌는데 왔잖아요. 네. 1억 근처까지 네. 오는 걸 보면서 이제 언젠가는 2억이 될지도 모르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긴 하네요, 진짜. 네. 자, 하지만 2021년에 11월 9일에 8,270만 원 사상 최고가 경신한 비트코인이 예. 그 다음 달부터 하락장은 2022년에 12월에 2,070만까지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때가 이제 폭락장이었 건데 그렇죠. 그 기간 때 알트코인은 더 극심한 부진에 시달린 바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아무리 지금 가격이 오른다 해서 막 너도 나도 사서 막 무조건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은 상승장이니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은 근데 맞다. 이제 상승장 후반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다르다 하면서. 근데 그 비트코인은 뭐 기관이 있고 뭐고 있게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 대폭락은 불가능할 것이다. 예, 시장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다음 하락장에서도 그 비트코인은 7, 80, 90% 하락할 겁니다. 예, 걱정 마세요. 예, 알트코인은 90% 이상으로 나락이 갈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피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개 알려드렸죠.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25% 하락하면 그때 팔아치우고 나가기. 그때 이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도 동일한 시기에. 그 두 번째,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면 바이 하는 거. 네. 자,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넘어서는데 상승세에 이어지자 가상화폐 관련주도 오름세인데요. 그러겠죠? 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빗성 관련주인 위지트, 티사이언픽 모두 큰 폭으로 올랐는데 코인의 투자 아니면 코인 관련 주식 투자 좀 어떻게 보세요? 어느 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한국 주식도 있고 뭐 미국에는 뭐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 이런 회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코인의 거래량과 가격이 급증하면 얘네들도 신나게 오르는
오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당연한데 얘네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픈 코인 파생 상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원유 선물이 들어가냐 아니면은 그 원유 회사에 들어가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근데 굳이 그 코인을 투자할 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 파생 상품인 그 이런 회사들의 주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냥 코인 사지. 자, 그럼 비트코인 관련 마지막 질문으로 비트코인이 가진 경쟁력은 뭐라 생각하는지랑 그 비트코인의 활용 가치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그 투자 수단으로만 쓰이는 건지? 경쟁력이라는 게 다른 코인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쟁력? 뭐 일단 다른 코인과 비교해서요. 다른 코인과 비교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그 누가 만든지도 다 잘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한마디로 정부가 족칠 사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격 포인트가 없어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재단 같은 경우는 야 모티리 일로 와봐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일로 와봐 하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요. 비트코인은. 예, 그게 일단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급 스케줄이 전부 다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암호화폐 대비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른 자산 대비 경쟁력은 내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산을 쉽게 해외로 넘길 수 있다. 이게 가장 큽니다. 네. 참고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러면 내가 업비트에서 이제 코인을 사가지고 해외로 넘기려면은 그 트래블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자산이 해외 나간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직 딴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부자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한국 부자들보다 훨씬 더 큰 부자들이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2024년 비트코인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한번 좀 찝어주신다면요. 일단 투자 포인트는 일단 그 사실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이제 언제 사야 되냐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제 사냐에 대해서 답변은 그냥 지금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지금 너무 비싸잖아, 조정받으면 들어갈래 하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러면은 자 어제 3월 6일 날 새벽에 조정이 왔거든요.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을걸?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조정이면 이게 더 갈 것 같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들어가냐 이겁니다. 맨날 조정만 기다리는데 조정이 와도 못 들어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한 말이 헛소리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정말 비트코인 2억으로 간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네. 가면은 지금 가격이 예를 들면 9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이런 거잖아요. 나는 이게 뭐 8천까지 들어가면 들어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8천까지 들어가면은 오케이, 컨그라츄레이션. 그럼 거기서부터 1.2억을 먹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들어가면 1.1억을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더 먹자고 조정을 기다리는 건데, 근데 그 조정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조정이 내가 보기 올 가능성이 50%가 안 올 가능성이 50%인데, 그러면은 50% 확률로는 1,000만 원 더 먹는 거고, 50% 확률로는 요 1억이 넘는 요 포텐셜을 놓치는 거예요. 네. 그냥 지금 들어가라 이거죠. 어차피 조정가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 예. 일단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얼마를 들어가느냐, 얼마를 베팅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저 요즘에 페이스북에 이런 인증사진이 많이 뜨더라고요. 내가 2016년에 이더리움을 샀는데 말이야 35배 올랐어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수량을 보죠. 50만 원이야. 그럼 이제 야 컨그라츄레이션.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저를 그냥 많이 따라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뭐 얘는 뭐 35배까지 못 벌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3배를 벌었다고 쳐요. 근데 얘는 10억을 들어갔어.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투자를 더 잘한 건 맞죠. 35배를 벌었으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1,000만 원 벌었기 때문에. 근데 이 딴 친구는 10억을 사이 3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인생이 바뀝니다.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배팅 금액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처음에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 정도 이상은 잃으면 안 되라는 금액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근데 그럼 내가 손절폭을 25% 잡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얼마를 베팅해야 되는가? 처음에는 4천만 원. 그게 25% 떨어지면은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오케이.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 1,000만 원 날리면 끝나면 되는 건데, 근데 얘가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으면요, 그러면은 추가 금액을 투입해도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미 이익 본 게 있기 때문에 추가 금액을 투입해서 거기 손실을 봐도 이미 요 이익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 이상으로 잃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또 올라. 그럼 그때 또 자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거 전문 용어로 불타기라고 이제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 안타깝게도 반대로 합니다. 불타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불타기를 해야 돼요. 올라갈 때 그때 계속 돈을 넣는 거야. 그리고 얘가 진짜 4배, 5배, 10배 가잖아요. 그러면은 떼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전자사람이 아깝잖아요. 50만 원 넣어가지고 35배 올랐는데 얘는 추가 투자 안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물고 1,500만 원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상사를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불타기를 하세요. 자, 요즘같이 이제 코인이 이제 폭등하고 또 조정을 겪는 시기에 작가님 나와주셔서 이제 코인에 대한 인사이트 주셨는데,
작가님 어쨌든 2억은 간다고 보시는 입장. 뭐, 그쵸.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요? 그죠? 최소한. 뭐, 저는 사실, 이제 그 어마어마한 버블이 와가지고, 더 해피해지는 거를 바라고 있지만, 저도 어느 정도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크게 바라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또 안 갈 수도 있기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내가 수익을 크게 보려면 원금이 커야 되겠지만 그게 또 내 삶을 흔들 정도는 또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처음엔 작게 들어가서, 제 말이 틀리면 빨리 손절하시고, 제 말이 맞았다라고 하면은, 그때 계속 추가 금액 투입. 알겠습니다. 작가님과는 또 다음번에 코인 관련해서 좋은 콘텐츠 한번 제가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강구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